예, 그러면 계속 중국 거시적 관점에서 주요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인대는 이어지고 있고 관련 소식들이 이제 슬슬 하나, 둘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체크 포인트 어떻게 두고 계신지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중국 증시 하락 때문에 전인대에서 무슨 악재가 나오지 않았나 걱정들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그 최대의 화두는 안정성장 그리고 대미 장기전에 대비하라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공산당 그 100주년 행사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중국의 그 주주총회라고 할 수 있는 당대회가 열리고 여기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상기 임기가 결정이 됩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회색 코뿔소 출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해서 가계나 기업, 정부의 부채 비율이 무려 33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따져서 중국의 부채 규모가 5경 7천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부채 축소가 이번 그 전인대에서 가장 크게 이슈화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미중 간의 공급망 그 재편을 둘러싸고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향후 5년간에 걸쳐서 매년 7%씩 R&D 투자를 늘릴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다 안전하고 또 확실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8대 신산업, 7개 영역의 전략적 산업들을 육성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신소재뿐만 아니라 로봇, 항공 엔진, 또 GPS 응용 기술과 관련된 서비스, 반도체, AI, 양자 정보와 같이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디지털화와 관련된 핵심 산업들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2035년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도 그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주요한 게 예전에도 소장님과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30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GDP 총량이 역전될 것이다. 좀 이르게 보는 연구소에는 2028년까지 얘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예전에 했었는데 그 2035년 중간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게 현실이 될지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아니면 좀 뒤로 밀릴지 결정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번에 중국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4.5% 정도 성장을 한다면은 2030년을 전후해서 미국의 GDP를 따라잡는 소위 말해서 X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런 속도로 발전하면 2035년도에는 미국의 GDP보다 1.5배 정도 더 커지면서 명실상부한 지향 국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X 충격은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국제 질서를 도전하는 가장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5G, 전략 물자의 공급망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중국의 인재 유치 작전인 만인계 그리고 1대1로 사업, 디지털 위안화와 관련해서 미국은 출구서부터 그리고 입구까지 모든 것을 좀 꽁꽁 묶어 싸기 때문에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쉽게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려면 아무래도 상상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태에서는 상상성을 더 높여야 되는데 하지만 미국과 같은 강력한 브랜드들이 없고요. 또 실리콘밸리라든지 아메리칸 드림, 또 고학력자의 해외 이민, 여기에다가 달러 기축 통화 체제라든지 첨단 산업들 같은 건 대부분 영어가 표준어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의 그 성장 속도는 생각보다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중국 정부가 내놓은 2035년까지 초장기 경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 주석의 4기 임기까지 정치적인 의미의 청사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변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작년에 그 홍콩 보안법 때문에 홍콩 내부 분위기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어떤 신경전도 극에 달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홍콩 선거제도 개혁법 처리가 예상이 되는데 또 한 번의 후폭풍으로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전인대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홍콩의 직접 통치를 위한 청사진과 관련된 법률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정부가 인정한 애국자에 의해서만 선거를 출마할 수 있도록 자격심사위원회를 두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범민주파의 선거 참여는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려하는 레드라인을 넘는다는 것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에 걸쳐서 중국에 그 복종하는 사상 교육을 강화시키는 이런 동화 정책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산당에 충성하지 않는 홍콩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직뿐만 아니라 교사 자격도 박탈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중국 본토처럼 홍콩인들도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 도입되면서 홍콩인들의 신용도 점수화시킬 가능성이 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홍콩의 고도의 자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라든지 비자 발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억제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서방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중국에 투자한 600조 원의 채권 투자,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CP나 단기 무역 어음 형태로 해서 대출냈던 1조 달러를 회수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참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간에 이렇게 냉각 시기가 이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도 다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경제적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전인대와 관련해서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은 무역 문제를 넘어서 7개 전선에서 패권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 그리고 인권, 금융, 또 전염병, 외교, 군사 안보 측면에서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양국과 관련해서는 적을 만들지 않는 정책이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분명하고 다층적인 우리의 그 안보 틀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전략 목표가 없다 보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인재 문제라든지 그리고 인력 구조 그리고 투자 계획도 지금 못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플랜 B,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저희가 연구위원과 한번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양회에서 향후 경제에 대한 방향성 그림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들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 증시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국채금리 영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좀 약세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하락의 이유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전인대에서 디지털 중국이라든지 중국 서비스 그리고 그린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메가톤급 호재가 나왔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그리는 그 혁신 기업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 모델이죠. 가젤 기업 육성인데 가젤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 5배를 뜰 수 있다 그러고요. 유니콘 기업처럼 승자 독식의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올해서부터 내년까지는 얼룩말 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얼룩말 같은 경우는 대장 쥐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를 말하는데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당의 지시라든지 정보 수집 요구에 따라야 되고요. 정부 방침에 순종하는 기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갑작스럽게 기술주들이 중심이 돼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려스러운 점은 국진 민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전인대에서 국유 기업을 발전시켜서 민영 기업을 이끈다고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158만 개 기업의 당 조직이 있습니다. 이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CEO보다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를 만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민간 기업이 그동안의 혁신이라든지 생산성을 이끌어왔는데 이 부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전인대에서 홍콩 선거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해외에 들어가 있는 중국물 ETF 펀드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현재 중국과 관련된 기술주들에 대해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가장 큰 악재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 개인들도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증시 조정의 이유들을 한번 분석을 해주셨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게 뭔가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채금리가 오르면 증시 떨어지고 그냥 금리 떨어지면 증시 상승하고 계속 이 반복입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현재 지금 수준에서는 연준이 이렇게 개입을 할 것 같진 않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야 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좀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무려 1%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또 FF 금리와 10년물 금리 차가 1.5% 가까이 확대가 됐습니다. 채권 시장에 당연히 그 포지션 조정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최근에 금리 상승에 대비한 포지션 조정이 거의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큰 폭의 금리 변동이 없다는 측면에서 오늘 기술주들이 크게 반등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문제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하반기에는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2조 달러에 달하는 그린 뉴딜 정책이 이제 앞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연료 보충에 따라서 미국 경제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올 말에는 1% 후반에서 2%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FRB 입장에서는 당장 금리와 관련해서 그 정책 전환은 없지만 견제 코멘트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장단기 금리 조작이라든지 그 포워드 가이던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ETF 펀드들 같은 경우는 오토파일럿에서 자율적인 그 조정 작업들이 계속 있다는 측면에서는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한 주가 변동성 확대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 금리 상승은 그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좋은 금리 상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금리 상승은 나쁜 금리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까지도 그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안전자산인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증권화 상품뿐만 아니라 뭐 정급 본드라든지 회사채와 관련돼서 포지션들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그 다우지수 쪽이 오히려 더 높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주요 포인트들 그리고 증시 전망과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